네, 세계는 우리는 함께 하시는 분이죠.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며칠 김도균입니다. 인터뷰로 모시긴 했는데요. 유튜브 연장방송에 모셔서 오늘 특별히 나눌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죠.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 북이 NLL 인정, 문 발언 사실 아니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9.19 협상 당시에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 좀 있었다. 이런 요지의 보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팩트체크가 필요해서 좀 두 분을 모셨고요. 요 얘기부터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여쭤보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도출 협상 과정에서 두 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가. 이전부터 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건 교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청와대 안보실의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라는 보직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 무슨 어떤 일을 하는 보직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중요한 비서관이었다고 남들은 그래요. 근데 결국 뭐냐면 군사합의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등과 협의해서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아 이런저런 것을 기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9.19 군사합의 협상에 깊숙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폐는 없습니다. 김도균 사령관님 그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9.19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를 하면서 수석 대표. 예, 우리 그 협상 대표단을 사실은 이끌었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하면서 합의 간에 만들어졌던 내용들의 후속 조치 및 이행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내놓았던 보도 내용이 뭐냐면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유엔사가 설정한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거를 북측이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 개선을 끝까지 고집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보면 덕적도와 초도사이라고 하는 구역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도 북측의 경비 개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보도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질문 두 가지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첫째, 협상 문건이 어떤 겁니까? 그 지점은 우리 장군께서 말씀하시기 더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외부 언론 기자가 협상 문건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협상 문건은 기본적으로 군사 비밀로 분류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 협상 문건 이런 게 남북 그러니까 그 회의 대화록입니까 혹시? 대화록도 되고 그 다음에 이 9.19 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사 비밀 문건으로 그 참고 백서 형식으로 당시에 원본만 그 이렇게 생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문건과 관련된 것을 확보했다면 이것은 아마 이 국방부 차원에서 보안 조사가 필요할 정도의 하여튼 심각한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상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협상은 이어져야 되는 또 그런 절차를 고려한다면 그 함부로 그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선일보가 협상 문건 전체를 봤는지 일부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이게 보안에 사실은 큰 그 구멍이 뚫린
보안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부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뭐 산자부, 외교부 등등 해외와 혹은 우리 국내 어떤 구성원들과 협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관련 문건들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상대가 있는 문건, 즉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 국면에서 생산된 문건들은 대부분 정부 문서 취급 인가법에 의하면 인가 관련된 법에 의하면 이것은 최소한 비밀 3급비 3비라고 하는데 3급 비밀 정도로 돼요. 특히 군사 상황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죠. 네. 근데 일개 그 언론사의 기자가 이것을 입수하였다면 두 가지 경로죠. 누가 가다가 흘렸거나 아니면 진짜 일부러 줬거나 아니겠어요? 근데 분실 가능성을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일부러 줬다면 기획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획 네. 의도를 살펴야 되는데 그건 좀 킵해놓고 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협상 내용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의 경비 개선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문제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리드를 하고 그다음에 예. 우리 장군께 예. 넘길게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군사합의 결과가 달랐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신문의 주장대로 북한 측이 주장했던 경비 개선을 우리가 수용 혹은 일부 수용했다면 군사비서상의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지역이 확정이 돼서 합의가 되었겠죠. 예. 근데 군사비서에는 평화수역 공동어로 구역 같은 것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사공동위를 넘기자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통상 남북 간의 특히 군사 협상은 모든 것이 합의돼야 합의서를 도출했었습니다. 예.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취급했다가 되게 중요한 사례를 만든 것이 군사합의서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군사공동위에 넘긴 것이죠. 즉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그 평화수역 공동어로 구역 등등이 그런 식으로 설정이 안 됐을 것입니다. 예. NLL과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난 수십 년간 남북은 수많은 협상을 했고 또 그 협상을 통해서 많은 합의서들을 도출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즉 북방 한계선과 관련된 단어 용어는 합의서에 적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 처음으로 NLL 즉 북방 한계선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대한 평화 수용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소위 그 북측에서 주장하는 경비 개선에 대한 논의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은 자기들의 논리를 그 좀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긴 하였지만 협상 과정 그 주장을 하긴 했다. 하긴 했죠. 예. 하긴 했지만 예. 그것은 논의 주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논의에 포함될 그런 가치로 느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NLL을 존중 준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NLL 존중 준수에 대한 원칙을 존중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있었고 이거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 수역화의 논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진행됐음을 말씀드리고 왜? 그리고 이 경비 개선과 관련돼서 기준이었느니 이런 말들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점에서 부적절한 전혀 협상 과정에서 경비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북측이 것을 그 주장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그걸 수용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게 당시 합참과 해병대는 반대를 했지만 그 여기서부터 이제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지금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은 그 사실관계를 많이 왜곡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예. 남북 간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적 위협 상황을 그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 그 부분은 합참을 중심으로 한 작전 부대의 의견과 논의 과정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시작 단계부터 합참 작전 부대와 함께 논의를 시작했고 예. 그리고 그 합참의 그 의견들을 놓고 국방부 합참이 정말 수십 차례 그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또 청와대 안보실이나 유관부처와 논의 과정을 거치는 이 메커니즘을 유지했던 겁니다. 특히 협상 전에는 협상이 이제 그 시작될 때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거의 그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머리를 맞댔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대표단에 합참의 주무 과장이 같이 대표단에 참석해서 그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의견을 그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니 예. 그 당연히 협상 전 단계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합참의 의견을 듣는 거 좀 너무나 당연지사니까 합참의 의견을 구하고 합참의 의견을 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없는 거고 중요한 건 합참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수용을 했다라는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수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의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수용했다면 저희 북측이 이런저런한 제안을 수용했다면 협상 결과는 북측이 원하는 대로 됐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합참이라고 하면 군의 작전을 실제로 전개하는 일선 부대를 통합하는 최고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저희 정권 차원에서 군을 무시하고 혹은 군의 의견을 가벼이 여기고 추진했었다면 이렇게 저렇게 그 최종안을 청와대에서 내려보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군의 구성 단위들끼리 일단 협의하고 네.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가 북에 제안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던 것이고 네. 특히 NLL에 관해서만큼은 대통령의 전략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NLL 고수입니다. 기존의 NLL 선을 고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이든 공동어로구역이든 그것을 타결하라는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무적 차원이거나 군을 뭐 등한시하는 결정 과정이었다면 결과는 북이 원했던 혹은 그 수용 과정에서 어떤 식이든 합의가 되었을 텐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가 북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9.19 군사합의 결과를 보면 해상 완충구역으로 덕적조와 초도 사이 이게 설정된 거 맞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게 북의 경비 개선 개념을 받아들인 결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요. 그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예. 왜 그럼 덕적도와 초도를 우리가 합의한 대로 되었는데 그게 왜 경비 개선을 인정한 이 논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기서 이제 경비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NLL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 해상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기사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대목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서 북측은 북방 한계선 즉 NLL 일대에 대한 평화 수역화 문제를 논의 의제로 삼았고 또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협상과 합의서들이 체결되었을 때도 그 언급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던 NLL 문제를 예. 이제 북측이
그 인정하고 NLL 일대에서의 평화 수역화 문제를 협상 의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했다는 그것의 의미는 예. NLL을 북측이 인정하고 이제 논의 의제로 삼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고 하는 것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예. 특히 거기서 중요한 것은 덕적도와 초도 사이의 서해 NLL 일대 완충구역에서 중요한 것은 예. 그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주 일대 즉 북측의 해안에 해안포들이 수백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해안포가 NLL 일대 가장 위협적인 그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해안포들을 NLL 일대의 사격이나 위협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차원에서 서해 NLL 일대에서 초도 덕적도 사이의 이 완충구역을 설치해서 평화수역화하는 논의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그 성과는 나름대로 4년여의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그 검증할 자, 수 그럼 있는 여기서 하나 지금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게 아까 사령관님 말씀도 그렇고 예. 최종권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논의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경비 개선을 잠깐 이야기를 꺼낸 예, 적은 있지만 깊게 협상 과정에서 대화가 나눈 적도 없었고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좀 명확하게 할게요. 당연히 그 말씀 옳고요. 우리가 그러면 경비 개선 저쪽에서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안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순간 혹은 그거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순간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경비 개선을 인정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NLL을 기준으로 계속 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다시 확인하냐면 그러면 협상 문건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협상 문건을 제대로 봤다면 이러한 어떤 판단에 따른 기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다시 협상 문 닫고 하는 협상 과정에서는 네. 서로 간의 최대치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자기네들이 수용하고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강하게 칠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과정을 가지고 협상 자체 혹은 합의문을 평가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결과를 봐야 결과를 된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장군님 말씀. 아마 그 다음 고 NLL 기사 이전 기사 중에 그 공중 그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이와 유사한 건데 9.19 협상 네. 과정에서 북한이 서울 수도권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요 내용. 그렇죠. 예. 그거하고 지금 이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사를 이제 연달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제 모양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공중의 그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 남북 군사 협상이 협상 일정을 정하고 협상 의제까지 사전에 논의를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즉 협상장에 나가서 그때 협상 의제를 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27 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이 5월 중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의거해서 6월 14일 날 8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가 된 겁니다.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 의제가 사전에 그 조율이 됐으면 아마 그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자기 안을 가지고 갔겠지만 그렇겠죠. 그때는 일정은 확정이 됐는데 의제에 대한 사실은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의제들 또 우리가 앞으로 끌고 나갈 의제들을 제기를 했고 북측은 아까 그 언급했던 비행 금지 구역을 포함한 여러 개의 의제들을 자기들이 또 얘기하고 싶은 의제들을 꺼내 놓는 그 과정을 거친 게 8차 쉽게. 장성급 회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안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은 결과론적으로 그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해서 공동 보도문을 만듭니다. 그 공동 보도문에조차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상대방도 북측도 우리가 수용할 것이라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그 초기 단계에
첫 번째 흥정을 던지는 그런 정도이지 그것이 협상의 아주 대단한 그 맥락을 했던 것처럼 기사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정리하면 경비 개선이나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문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바는 있지만 진지하게 대화되고 밀당 통해서 협상거리로 올라온 적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북방에서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보 영역에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죠. 2012년 대선 때도 네. 그 전에 소위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김정일의 그 두 사람의 남북 정상회담 녹에도 나와 14선언 때 있는, 얘기하는 거죠. 예. NLL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것은 뭐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휴전선과 법적으로는 다른 성격이 있더라도 분단사 70년을 거쳐서 우리가 피로 지켜낸 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 라인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해상 경계선이 무엇이든 간에 최종 합의문에는 NLL을 기점으로 평화 수역 혹은 공동 오로 구역과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규범까지만 이 남북 군사합의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구역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지금 장군께서는 초기 단계에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 초기 단계 걸 가지고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일방적인 기사, 왜곡성 기사를 내는 것은 남북 관계에 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킵해놨던 이게 의도적인 어떤 플레이의 결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를 지금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9.19 군사합의 파기 뭐 경고성 발언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것과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같이 수사로까지 연결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혹시 읽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련의 그 기사들은 그 9.19 군사합의 폐기를 가는 그런 어떤 수순에서 여론 조성용이다. 그 여론 조성용으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에게 그 말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들을 지금 쓴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덧붙이자면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상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 군사합의를 만든 것이고 예. 그것은 우리 정부 기간에 비교적 잘 준수되어 왔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매우 낮췄죠. 군비 통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김동인 장군님이 초기에서도 NLL을 기점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남북 군사합의 본문에 3조에 처음으로 북방한 개선이라는 용어를 남과 북이 합의를 해요. 그 북방항에서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남과 북은 서해 3조에 군사합의서 3조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 개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월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이 문구를 북한에게 우리가 받아낸 것이면 북한도 NLL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끝날 일이지. 이걸 기준점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문장을 그대로 네.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정쟁의 입장에서 혹은 정쟁적 관점에서 다시 옛날 걸 그 과정을 꺼낸다면 앞으로 우리 북한하고 어떻게 협상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건 보안 점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네. 지금 사령관님 필요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혹시 현재 국방부나 관계자 혹시 관련해서 좀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경위나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방부 대변인과는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예. 국방부 대변인께 뭐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저의 우려 사항을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차피 남북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상의 과정을 오랫동안 뭐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을 또 다시 재개하게 됐을 때를 생각하면 협상 간에 일어난 그런 내용들을 내밀한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오픈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그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향후에 협상 상대방과의 협상 주도권 싸움을 할 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려를 이렇게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뭐라고 대변인 뭐라고 한마디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예, 들었죠. 예. 그냥 듣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알겠고요. 혹시 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좀 추가로 꼭 이건 좀 말씀하고 싶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모신 김에 다른 거 좀 여쭤보고자 해서. 예,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자면요. 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데 최일선에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힘을 바탕으로 하든 혹은 평화의 힘을 만들든 간에요. 근데 이게 정쟁적 요소로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내용을 꺼내서 그것을 국내적인 문제로 환치시키면 그건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씀드리고 표현으로 싶어요. 군은 건들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군님 오랜만에 모신 김에 신원식 국방장관 잘 아세요? 예, 잘 알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그 국방부에서 그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은 또 국방부 함참에서 주요 직위를 또 여러 가지를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 전략 작전 부분에서 군 생활하는 동안 그 후배들로부터도 평가를 그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그리고 군복을 벗고 나서 이제 정계 진출해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지금 보여왔던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당시에 그 신 장관과 또 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신 장관이 동일한 인물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를 사실 느끼고 어떤 있습니다. 점에서 가장 크게 좀 차이를 보인다고 보세요? 그 전역 후에 그 정당의 이제 정당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보였던 그 언행들은 사실은 그 도를 넘어선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그 무분별하게 많이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그 일일이 이렇게 뭐 열거하지 않아도 뭐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만약에 그 스탠스로 그 중요한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스탠스로 장관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누구보다도 9.19 군사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중요성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꾸준히 전역 후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이 문제는 냉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기를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대응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신원식 장관은 장관 취임하자마자 가장 강조점을 두는 단어가 응징이거든요. 이런 어떤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뭐 크게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적이 넘보지 않도록 힘을 길러서 군비를 증강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런 힘을 유지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또 위협 수준을 낮춰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대화와 협력, 그다음에 군비 통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의 위협 수위를 낮춰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이고 예. 또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심각하게 판단하는 국방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만을 더 강조하고 그쪽에 집중한다면 네. 사실 이 한반도의 안보 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은 항상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한반도의 이 지금 어렵고 복잡한 안보 상황이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일상화된 평화를 그나마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글쎄요, 뭐 100% 동의하고요. 저는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의 발언은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할 수 있는 발언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병사들 앉혀놓고 야 저기 도발하면 우리 앞서서 적극 응징하거나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부대를 운영하는 부대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시키는 거죠. 물론 전직 장성이고 군인의 색채가 있지만요. 대통령은 군만 바라보고 소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외교가 무너지면 전쟁이 나고요.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요? 게다가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 군을 보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나 미국 정부가 이렇게 호전적인 말을 북한의 턱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리더십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에 중국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미국이 이런 걸 하고 싶을까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에도 본인이 선조치 후보고 막 되게 강조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그 시절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리 아까운 예. 꽃다운 장병들이 많이 다쳤어요. 죽거나. 그러면 군인이면 국방장관이면 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나요? 여겨야 되지 않나요? 그 전직 군인으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홍범수 장군 어떤 흉상 이전 논란, 육사,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문제 이거저거 다 떠나서 군이 정치적 공방의 어떤 거리가 되고 정책 논란에 그러니까 당사자 한가운데 어떤 끌려 들어오는 이 현상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 사실은 그것 말고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산적해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시기에 그 이념 논쟁을 국민들의 그 정서의 가장 가운데 우선 놓는 그런 그 행태도 안타깝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그 육군사관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정쟁의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사실 이런 모습은 선배 장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권 교수를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다른 거 하나만 더 이스라엘 하마스 저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때 요 중요한 나라의 이름이 등장해요 요새. 예. 그러니까 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란이라는 국가가 등장해요. 네, 맞아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등을 지원하는 국가가 이란이라는 뒤에 것인데 이란이 있다고. 예. 결국은 이스라엘 대 이란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평화 무드, 즉 이스라엘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이 관계 개선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준 동맹까지 간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헤즈볼라나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극우 집단들이 소위 이 분쟁의 공생관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내 정치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중동 정세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더 강하게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 그런 점에서 하나 또 아이언돔이 뭐 이번에 뭐 뚫렸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던데 뭐 힘에 의한 평화 이야기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 어떤 뭐 무기 이런 것만 가지고 평화가 구현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쟁은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좀 우려스러워서 예, 질문 많이 드렸고요. 우렸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